풍경이 아름다운 강원도 영월군 산자락에 작은 마을 하늘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봄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진달래와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으로 유명한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휴양지였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정이 농사를 짓거나 작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김민지라는 10살 소녀가 살고 있었다. 작고 여린 체구에 까만 눈동자 영롱하게 빛나는 민지는 하늘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자주 결석하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몇 년 전 산에서 일하다 다친 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 박소연 씨는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민지의 오빠 김준호는 15살, 하늘마을 중학교에 다니지만 종종 학교를 빠지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곤 했다. 민지와 준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자랐다. 특히 준호는 여린 여동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려 했다.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준호가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에게 물었다. 오빠, 오늘은 선생님이 역사책을 읽어주셨어. 근데 배가 아파서 집중을 못했어. 민지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준호는 여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저녁 먹고 일찍 자자.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지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다. 그날 밤 민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깨어났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다. 민지야, 어디가 아프니? 소연이 당황하여 물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참을 수 없어요. 민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상철은 급히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빨리 병원에 가자. 이상해. 이웃집 최씨 아저씨의 트럭을 빌려 가족들은 민지를 영월군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 빛나고 있었지만 김씨 가족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영월군 종합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에도 여러 환자들로 분주했다. 민지를 본 당직의사 이정우는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다. 어디가 아프니? 이 의사가 민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민지가 여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의사는 민지의 배를 진찰하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간호사를 불러 몇 마디 속삭인 후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다. 혹시 월경이 시작됐나요? 이 의사가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당황했다. 아니요, 아직요. 민지는 아직 어려서. 이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초음파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철과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준호는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침내 이 의사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했다. 김씨 부부,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이 의사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서 이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민지 양이 임신 중입니다. 대략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상철과 소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상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벽을 치며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민지는 겨우 10살입니다.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죠?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누가? 이 의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민지 양의 신체는 아직 어려서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출혈 증상이 있어 위험합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철과 소연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10살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누가 우리 애에게 이런 짓을... 소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지 양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사가 말했다. 상철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살려주세요, 우리 딸. 그 사이 준호는 복도에서 의사와 부모님의 대화 일부를 들었다. 임신이라는 단어에 그는 몸이 굳어버렸다. 자신의 여동생, 아직 어린 민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떻게, 누가, 내가 보호했어야 했는데. 제3장, 수술과 조사. 민지는 응급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란 박사가 급히 호출되었고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소연은 수술실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고 상철은 무너질 듯 벽에 기대어 있었다. 우리 민지.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소연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수술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김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지 양은 안정을 찾았지만 태아는 유산되었습니다. 민지 양의 신체가 아직 어려서 임신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고통에 사로잡혔다. 우리 애가 괜찮을까요? 신체적으로는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 박사가 대답했다. 그 사이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영월 경찰서에 강민석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먼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눈 후 상철과 소연을 만났다.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들어 강 형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주세요. 강 형사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물었다. 최근에 민지 양과 자주 접촉한 사람들이 있나요? 가족 외에 민지 양과 가까운 사람들이요. 소연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요. 민지는 오빠와 함께 있거나 때로는 친척들이 와서 봐주기도 해요. 친척이요? 어떤 친척인가요? 강 형사가 물었다. 상철이 대답했다. 제 사촌형 박진우가 가끔 집에 와요.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신경을 많이 써줬죠. 강 형사는 이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다. 박진우 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 형은 서울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마을에서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죠. 독신이고 우리 가족에게 늘 친절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많이 아꼈죠.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민지 양이 의식을 찾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사님, 제가 민지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형사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수술 후 이틀이 지나서야 민지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연은 딸의 애츠리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가 눈을 뜨자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괜찮니? 엄마 여기 있어. 소연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배가 아파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병원이야. 넌 아팠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어린 몸은 수술의 충격으로 약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때 상철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지야. 상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형사도 의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을 걸었다. 민지야, 안녕. 나는 경찰관 아저씨야.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민지는 경찰관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듯했다. 저 잘못한 거 있어요? 강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저 네가 아픈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야. 이 의사가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신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지 양이 좀 더 회복된 후에. 하지만 강 형사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간단한 질문만 할게요. 민지야, 최근에 누가 너에게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니?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이불을 꽉 쥐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잠을 자다가 아팠어요. 소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진실을 말해야 해. 누가 너를 다치게 했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 삼촌이. 하지만 삼촌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말하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 거래요. 그 말을 들은 상철은 격분하여 벽을 쳤다. 진우 그 자식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강 형사가 상철을 진정시켰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민지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아빠, 무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연은 딸을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지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강 형사는 민지의 증언을 메모한 후 곧바로 박진우를 체포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 민지의 진술로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다. 준호는 병실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자책감으로 일그러졌다. 진우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재호, 강 형사와 경찰들은 즉시 박진우의 자전거 수리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우가 평소처럼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진우는 경찰을 보자 놀란 듯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가 물었다. 강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구를? 민지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강 형사가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진우는 갑자기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 한 번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의 고백에 현장의 경찰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10살 소녀를 상대로 한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우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자백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진우는 상철이 일하러 나가고 소연도 없을 때 집에 들러 민지에게 과자를 사주는 척하며 접근했다고 자백했다. 준호가 학교에 있거나 농사일을 돕고 있을 때 그는 민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강 형사는 진우의 자백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친척의 어린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지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신체적으로는 회복 중이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었다. 병원의 아동심리 전문가 윤지원이 민지의 상담을 맡게 되었다. 민지야, 네가 겪은 일은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넌 정말 용감했어. 윤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소연의 품에 안겨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했다. 내가 민지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사건 소식은 곧 하늘마을 전체에 퍼졌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불신으로 반응했지만 진우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것도 10살 아이에게. 마을 주민들은 속삭였다. 일부 주민들은 민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 사건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수군거렸다. 이 같은 반응은 민지의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병원에서 2주 동안의 치료를 마친 민지는 퇴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소연과 상철은 민지를 하늘마을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마을에서 민지가 어떤 눈길을 받을지,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소연이 남편에게 말했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우리 집, 우리 삶이 있는 곳인데. 그때 윤 상담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제 여동생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민지를 서울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과 소연은 놀란 눈빛으로 윤 상담사를 바라보았다. 서울이요?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상철이 말했다. 윤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 제 여동생 윤미정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민지 같은 상황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고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며칠 후 윤미정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민지야, 안녕. 나는 미정 선생님이야. 미정이 민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민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서울의 학교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에 가면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게.
미정이 말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가보고 싶어요. 상철과 소연은 딸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민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가끔씩 서울에 가서 민지를 볼 수 있나요? 소연이 물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셔서 민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휴가 때는 민지가 여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준호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동생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민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민지야. 준호가 여동생에게 다가갔다.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내. 오빠가 자주 보러 갈게. 민지는 오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고마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줘서.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여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당연하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민지가 서울로 떠나는 날 하늘마을 기차역에는 김씨 가족만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미정은 민지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를 준비를 했다. 걱정 마세요. 민지는 제가 잘 돌볼게요. 미정이 상철과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민지야, 엄마가 자주 보러 갈게. 전화도 매일 할게. 상철도 딸을 안아주었다.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지내. 아빠가 널 항상 사랑해. 민지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미정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다. 준호는 기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 서울에 도착한 민지는 미정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보며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지. 미정이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다. 미정은 민지를 위해 작은 방을 준비해 놓았고 책상과 침대 그리고 몇 가지 인형들로 꾸며 놓았다. 마음에 들어? 미정이 물었다.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쁘네요. 미정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선 편안하게 쉬고 내일부터 새 학교 준비를 시작해볼까? 서울의 생활은 민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미정은 학교에서도 민지를 돌봐주었고 방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지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민지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한편 하늘마을에서는 박진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증거와 자백으로 인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철과 소연은 재판에 참석했지만 민지는 서울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딸이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길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진우, 법정은 당신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상철은 진우를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형이라고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준호는 재판 후 더욱 침울해졌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준호야, 밥 먹자. 소연이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저 안 먹을래요.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상철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의 옆에 앉았다. 준호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제가 집에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제가 민지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상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진우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 이제 그는 죗값을 치르고 있어. 그리고 민지는 새 출발을 하고 있고.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몇 달이 지난 후 김씨 가족은 서울에 있는 민지를 보러 갔다.
그들이 미정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아빠. 민지가 반갑게 소리쳤다.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민지는 이제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이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친구들, 그리고 미정의 보살핌으로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학교 어때? 상철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재밌어요.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호는 동생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민지야, 오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민지는 오빠를 꼭 안아주었다. 오빠도 보고 싶었어요. 오빠, 이제 학교 다시 다녀요? 준호는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미정이 민지에게 준호의 상황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응, 다시 다니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민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괜찮으니까 오빠도 괜찮아야 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동생을 다시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3년이 지났다. 민지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서울의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미정과 함께 살면서 점점 더 밝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민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다. 민지야, 오늘 상담 어땠어? 미정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해도 너무 무섭지는 않아요. 미정은 민지의 성장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정말 강한 아이였다. 준호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 18살이 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준호야,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상철이 물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대답했다. 서울로 가고 싶어요. 민지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어서요. 상철과 소연은 아들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들도 민지가 서울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박진우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의 범죄는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찌푸렸다. 어느 날 민지는 미정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미정은 놀라서 민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왜?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처럼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요. 미정은 감동을 받아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민지야. 민지의 꿈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상철과 소연은 하늘마을에서 계속 살았지만 서울에 있는 민지를 자주 방문했다. 그들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안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민지가 많이 달라졌네. 상철이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우리 딸. 준호는 결국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민지와 더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미정의 집을 방문하여 동생과 시간을 보냈다. 오빠, 이번 주에는 어디 갈까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형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제9장 새로운 시작. 10년이 더 흘렀다. 민지는 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대로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선생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지의 반학생 중 한 명이 그림을 건넸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았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 좋은 교사로 만들었다. 준호는 변호사가 되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사건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한 여성이 준호의 사무실을 찾아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철과 소연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늘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네요. 소연이 말했다. 상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
미정은 여전히 민지에게 중요한 멘토였다. 그녀는 이제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민지를 자신의 학교로 초빙했다. 민지야, 네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정이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느 날 민지는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니?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선생님,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지는 그 표정을 알아봤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지었던 표정이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통, 치유의 과정, 그리고 성장. 나는 괜찮아. 민지는 일기장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도 괜찮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지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동학대 생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다. 민지 씨,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기자가 출판 기념회에서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랐어요.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히 아동학대 생존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며 민지의 활동을 지지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무료로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민지야. 미정은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민지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했고 민지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민지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미정이 민지의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민지는 미정을 꼭 안아주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상철과 소연은 이제 노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그들은 서울로 이사해 자녀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소연이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지는 항상 강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였지. 민지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면서 아동보호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민지는 한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만났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민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켜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의해 정의됩니다. 민지가 한 강연에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이들에게 그녀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진우는 1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늘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민지는 가끔 진우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
용서했냐고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글쎄요, 용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건 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에요. 더 이상 제 현재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10살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 이후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다.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희망과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 그녀의 삶은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